기상 개입 수시 결과 분석 및 맞춤형 전략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해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보는 겁니다. 앞에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10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해 오고 있고요.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과 선생님이 도와주신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선생님들과 서울의 모처에 모여서 열심히 데이터 분석을 하다 왔고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검색은 전부 다 뭐로 하죠? 유튜브로 하고요. 그리고 질문은 누구한테 하죠? 예, 챗 GPT한테 합니다. 저도 참 챗 GPT 친구 좋더라고요. 보통 챗 GPT 친구 사용하면 맨 처음 뭐 물어보나요? 사용하신 분들. 그렇죠. 내 이름 대봅니다. 너 누구 아니? 라고. 너 유니테 아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이 뭐라고 나오죠? 보통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려주면은 뭐 그렇게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유니테는 어떤 영동일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야 라고 얘기하면은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나를 배우고 나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챗 GPT 그래 이거다 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바로 2024 대입은 어떨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 그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저는 인공지능 챗봇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결국 뭐죠? 몰라요를 지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몰라요. 야, 그래 내가 너한테 너무 무례했구나 라고 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봤어요. 서울대 의예과 커트라인은 올라갈까요? 라고 심지어 존댓말까지 썼습니다. 그죠? 존중해줬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제가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대요. 모르겠습니다의 다른 말을 다시 한번 써줍니다. 그래놓고는 밑에서는 하지만 대체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커트라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대.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하는 얘기를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시라는 부분,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요. 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인터넷 쇼핑만 하더라도 정말 5,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혹시 더 싼 데가 있지 않는가? 배송비는 무료가 있지 않는가? 쿠폰이 있지 않는가? 네. 그리고 나서 더 싼 데를 이거 5,000원짜리 구매했는데 다른 사이트에 4,800원짜리가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가슴이 부러지죠.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로 사실 대학을 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 1.0이면 되고요. 수능을 다 맞추면 돼요. 그죠? 그럼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은 많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가진 역량,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에 대한 성적, 학교생활 기록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말 인터넷 쇼핑보다 더 간절하게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가 예측을 못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 챗 GPT 친구는요, 최소한 2, 3년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변화가 최소화된 경우, 별로 없는 경우에 정말로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대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1번, 매해 학생 수도 다르고요. 심지어 수능의 난이도도 다르고요. 심지어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선호도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예측하기 쉽지가 않으면 어떻게 대비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 대비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 혹은 예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마치 패션쇼에서 올해 겨울에는 어떤 옷이 유행할까? 어떤 컬러가 유행할까를 예측하는 것처럼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겠죠. 오늘에 있는 자료 분석 같은 경우는요, 학부모님들께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년에 데이터가 있다, 작년에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올해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께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걸 어떻게 분석할지 그리고 어떻게 예측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때별로 어떻게 지원을 했고 그리고 어디에 많이 합격을 했더라라는 경향성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입시 결과 활용 방법이 될 거고요. 입시 결과 활용 방법 들어가기 전에 올해에 대한 것들 짧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인원수는 조금 감소했어요. 근데 이 감소는 뭐냐면요. 서울권 내에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죠? 전국으로 보면 교과 전형은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서울 있죠?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 소위 얘기하는 학추라는 전형은 소폭 감소를 했고요. 대신에 학교들은 일정의 경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인원수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2명 했던 거를 이제 4명, 5명, 예전에는 2% 했던 거를 3%, 4% 이런 식으로 점점 늘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교과 전형은 소위 얘기하는 충원율, 그렇죠? 예비번호가 많이 도는 그러한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경쟁률을 채우지 않으면 소위 얘기하는 학교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빵꾸라가 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일정 이상의 경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천 고등학교에서 많이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전형이고요. 종합전형도 서울권 같은 경우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요. 학생들의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에요. 인기학과라고 얘기하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역시 의학계열이나 아니면은 생명이나 화학계열이 되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영경제나 사회과학계열, 미디어 같은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학생들이 그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 좋은 점이 좀 생겼어요. 아무래도 학교에 안 나가다 보니까 다양성이 좀 약해졌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교에 나가면은 친구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옆에 가면은 야 친구야 나 이거 우리도 같이 해서 이거 같이 하자. 나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니까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혼자서 좋아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인기학과라는 게 생기고요. 이 인기학과의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특히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학교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겹치거나 아니면은 같은 모집 단위를 지망한 학생들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위권 학과들은 점점 더 내신도 좋아야 되고 또 활동도 많이 해야 하는 그러한 반면에 비인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좀 떨어져도 그리고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늘기 시작했어요. 논술 전형입니다. 역시 일정 이상 의학계열 인기 좋은 모집단이죠. 인기가 좋은 모집단이다 보니까 일정 이상의 내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 내신이 넘어간다는 학생들이 근데 저는 2.5가 넘어가지만 의대 가고 싶어요. 방법은 수시에서는 논술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대 논술을 마구마구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논술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있었던 전통적인 논술들 100분 보고 세 문제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과형 논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보는 저수령 시험과 비슷한 단답형 논술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논술들은 서울 시내에 있는 중하위권 학교들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까지 포함되고요. 가장 힘든 부분이죠. 보통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동안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 수능도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변수로 바뀌었어요. 그죠? 쉽게 나온답니다. 정말 쉬울까요? 모르겠죠? 그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느껴지는 거. 쉬워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 얘기합니다. 쉬워지면 저는 잘 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까지 해서 9월 졸업생들 모의평가 점수를 학교에서 받았어요. 근데 학교들마다 지금 난리예요.
졸업생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 너무나 많이 지원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원하는 온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 작년에 받고 다니고 있잖아. 왜 왔니? 쉬우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재학생들도 있잖아. 재학생들보다 제가 잘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쉽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은 되게, 그렇죠. 바로, 밝은 미래, 아름다운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의 수능 응시가 더 늘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수능이 정말로 쉬울지에 대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어요. 학생들한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너희는 귀를 막고 눈만 뜨고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요. 분명히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야. 기본 개념 문제고 정답률은 50% 이상이 나올 거야. 이제 5%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수능도 똑같아요. 출제했을 때는 분명히 이 문제 기본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답률을 보니까 고난도 문제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능을 대비하는 마음은 쉬워질 거니까 대충 해야지 보다는 원래 있는 그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환경이 변했어요. 사실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제일 적습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V자의 가운데 있어요. 이따 그래프 보여드리겠지만 재학생의 인원수는 가장 적은 학년도입니다. 그럼 생각하죠. 인원은 적은데 그런데 정원은 그대로야. 그럼 우리는 잘 갈 수 있겠네. 여기는 가장 하위권 대학들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역시 상위권 대학들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300명 있을 때 1등 하는 거랑 200명일 때 1등 하는 거랑 1등은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위권은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 감소했으니까 정말 대학이 쉬워졌네? 라는 생각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강세예요. 이따 그래프도 보여드리겠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의 성적 좋은 학생들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은요, 교과 성적이 점점 더 자연계 학생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교육과정의 변화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과 성적의 발목을 잡았던 과학 투과목 있죠. 과학 투과목 같은 경우는 듣는 학생도 별로 없고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 없는,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1등급이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어렵고요. 근데 이 과학 투과목이 드디어 학교에서 ABC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등급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실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인문계 학생들보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듣는 숫자가 더 적어졌어요. 간단하죠. 30과목에서 1등을 받는 게 쉬워요. 20과목에서 1등을 받는 게 쉬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가 자연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점점 내신을 고려해서 선택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내신 나오는 과목이 6과목이 있으니까 나머지 과목은 진로 선택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 스킬까지 늘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점점 더 뭐가 증가하는 고득점, 즉 내신에서의 상위권 학생이 증가하는 걸 알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증가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수능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이런 고민 사연이 올라왔어요. 그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팀장을 하고 있고요. 남편이 저 몰래 수능을 봐서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그만둔다네요. 이혼해야 할까요? 라고.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수능이 안 바뀌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학생들이 고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저도 수능 보고 대학 갔거든요. 근데 아직도 수능이에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3년 공부하는 애보다는 4년 공부하는 애가 잘하고요. 4년 공부하는 애보다는 5년 공부하는 애가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졸업생 같은 경우 건대 이상의 학교들 본다면은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이 7 그리고 졸업생이 3인데 건대 이상의 정시로 합격하는 학생들 본다고 한다면은 반대입니다. 졸업생이 7이고 재학생이 3이에요. 나쁘진 않지만 졸업생의 증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징입니다. 총 3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실기 실적 전형이 있는데 실기 실적 전형은 뺐습니다.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얘기한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로 2가지로 가요. 내신 성적 지금 결정이 되어졌죠. 그 얘기는 미래에 있는 수능 최저만 만족하면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들어가요. 결정된 부분입니다. 수능 최저도 비슷하네요. 최저는 많은 장에 걸려있지는 않아요. 그죠? 많은 장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보통, 그죠? 서울대 지균이나 연대 활동우수, 고대 학업평, 그리고 이제 미래인재, 홍대, 학교생활 수자, 그 다음에 교대, 서울교대, 그 다음에 의치 한약 계열만 걸려있습니다. 나머지 거의 없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교내 활동을 내가 비교할 수가 없어. 왜? 다른 학교 활동 뭐 했는지, 혹은 같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친구가 뭐 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이 힘든 거죠. 변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왜? 내 거만 보다 보니까. 내 거만 보다 보니까 내 거 너무 좋아 보여.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입학사정관님이 나를 안 뽑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가끔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지금 너무 학생부 괜찮지 않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되게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혹시 너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여름에 덥잖아.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본 적이 있니? 거울 보고 자기가 더 느껴졌니? 라고 물어봐요. 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가다 한번 봤는데, 오늘 좀 괜찮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화장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네. 만약에 내 거울 보는데 옆에 뒤에 배경이 차은우 같은 잘생긴 애 있어봐요. 느낄 겁니다. 맞아. 나를 자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도 똑같다는 얘기죠. 내 생기부만 보다 보니까 이 생기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교내 활동은 우리한테는 변수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이 변수가 그리고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합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고요. 논술 전형 더 심합니다. 교과 성적이 들어가긴 하지만 영향력이 크지가 않아요. 최저는 통과가 기본입니다. 이 논술 역량은 정말 더할 수가 없어요. 너 논술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허수인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논술의 역량이 아주 큰 변수를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를 6개를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보통은 교과 전형은 안정적인 카드,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조금 상향한 카드, 그리고 논술 전형은 그렇죠, 초상향 카드. 물론 학교마다 레전드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언니 오빠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최저 없는 연대 논술에 합격했대요. 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8시 반만 되면 로또를 발표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합격은 누군가 1등이 되긴 해요. 하지만 누구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즉 쉽게 얘기하면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률 데이터를 본다고 한다면 전체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2%에서 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신 베이스와 생기부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15%에서 20%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40%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합격의 확률에 따라서 안정카드와 성향카드와 초성향카드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드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현재 있는 나의 역량, 나의 내신, 그 다음에 나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얼마큼 갈 수 있는지 의 부분입니다. 그 라인을 잡을 때, 이 빨간 라인을 잡을 때는 교과 전형을 잡거나 아니면은 수능 전형을 잡을 수 있어요. 즉 정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시는 결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내가 잘 볼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렇죠?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 보고 요 라인을 결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떨까요? 무섭죠. 이 라인이 맞을지, 내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 혹시 시험 보느라 배가 아플지 않을지.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교과 전형을 가장 아래 라인으로 잡는 게 기본이고요. 이 아래 라인을 잡는 정확한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지, 그래야지 수시에서 소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라인을 너무 아래 잡아도 소위 얘기한 납치가 강하게 되고요. 너무 위로 잡아도 안정적으로 떨어지면서 내년에 다시 써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위쪽에 있는 대학들은 상향 지원이 있는 대학들을 씁니다. 종합전형이나 본술 전형들. 그죠? 학생부 기록 마감 8월 31일이 있죠. 그 전까지 학생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한다면 나의 역량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올라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정 대신이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 논술 공부한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카드는 뭐다? 네, 맞습니다. 상향 카드다 혹은 초상향 카드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수시 6개 구성을 할 때 내가 1번 뭐랄까 수시에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여부 플러스 그 다음에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교과 전형을 어느 라인까지 잡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이 화살표는 뭐냐면은요, 이 동그란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은 동그란 화살표는요, 노란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은 길게 쓰라는 얘기예요. 상향 지원한다 그래서 저는 스카이만 쓰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저 밑에 아무도 모르는 데가 쓸게요. 그러면은 초상향이 아니라 초상향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노란색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상향 지원 하더라도 적당히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의 대학들을 그룹핑 시키고 그 그룹 안에 있는 대학들을 한두 개씩 지원을 해보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면은 기록 혹은 발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이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입시 결과예요. 입시 결과고요. 모든 대학들이 작년에 있는 결과, 즉 합격생의 모집 단위별 70% 컷. 70% 컷은 뭐냐면요, 합격생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70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를 발표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 사이트에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학 어디가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모든 라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4의 합격선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왜? 작년과 올해가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 거니까요. 지금 우리는 뭐 할 건가요? 챗 GPT도 못하는 것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걸 한번 바탕으로 같이 해볼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모집 정원이 변화하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작년에 100명 뽑는 학과가 올해 5명 뽑아요. 이런 것들. 그죠? 수능 응시자 수 변화. 수능 응시자 수는 아마 재학생은 올해가 최저일 겁니다. 수능 응시자가 변하면은 등급 간 인원도 변해요. 그죠? 100명일 때 1등급 몇 명이죠? 4명입니다. 50명일 때 1등급 몇 명이죠? 2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대학도 알고 있어요. 학생이 줄었어? 그럼 최저 학력 맞추기 힘들겠네? 그럼 우리 최저 좀 낮춰줘야지. 그죠? 마지막, 계열별 내신 분포입니다. 이 분포는 학교 내에서 얼마큼 잘하는 애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계열에. 인문계열이면 인문계열에, 자연계열이면 자연계열에. 즉, 내 친구들은 내신을 얼마큼 받았는가? 라는 부분인 거죠. 이 네 가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합격선을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린, 모집 정원 감소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원 인원이 같다고 한다 생각한다면은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고요. 아이고, 아까 GP도 얘기했죠? 경쟁률이 상승하면은 합격선이 올라갈 수도 있다. 나왔네요. 그죠? 반대는, 응시자 수의 변화입니다. 최근 이게 바로 2024 입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 중에 인원이 작습니다. 내년 내후에 좀 늘어요. 이 얘기는 등급당 인원도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졸업생이 증가한다면은 등급당 인원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왜? 줄은 부분을 누가 채울 수 있으니까 졸업생이 채울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졸업생이 못 쓰는 전형도 있죠. 그죠? 그런 전형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했을 때 작년 수능의 응시자와 1등급이 난 겁니다. 국어 영역을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를 42만 명 정도로 예측한다면은 1등급은 한 1000명 정도, 2등급은 한 1800명, 3등급은 한 3000명 정도 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졸업생이 비율이 작년과 같을 경우를 예상한 겁니다. 근데 졸업생의 비율이나 숫자가 는다면은 여기 있는 증감 예상의 인원이 더 줄 수는 있죠. 왜? 모집단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등급당 이것을 감소할 수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재학생의 입장이 어떨까요? 결국에는 졸업생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를 치우게 되면은 등급당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올해 구조인 겁니다. 졸업생이 증가하면 등급과 이용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위권 특히 1, 2, 3등급은 졸업생이 많고요. 그리고 졸업생이 지원 못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그죠?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똑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입니다. 수능 최저학력은 기준이 강화돼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요, 기준 통과 학생이 감소하고요, 결국에는 합격성, 즉 합격 내신 것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둘은 시도관계예요. 특히 교과 전형에서 뭐와 맞습니다. 수능 최저와 그 다음에 누구는요, 내신 컷은 시도입니다. 최저가 올라가면은 내신 컷이 떨어지고요, 최저가 내려가면은 내신 컷은 올라가요. 따라서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이 내신 컷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학력이 완화되면은요, 기준 통과 학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합격선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만든 표예요.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뭐냐면요, 1.0에서 1.5까지 중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소위 얘기한 1점대 학생들 2까지의 애들이 거의 67대 33입니다. 그죠? 자연계 학생들이 1점대 학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얘기는 자연계 교과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이 퍼센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5년 전에는 문이과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때는 문과반이 6이었고 이과반이 4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도 6대4로 심지어 인문계 학생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완전 역전되어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얘기는 자연계의 교과 컷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3년 전에 붙었던 의대 교과 전형의 점수가, 그죠? 3년 후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연계에 잘하는 학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입결에 대한 부분이고요. 입결을 보는 표를 좀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대학명이 나와 있고요. 전형 방법이 나와 있고요. 수능 최저가 나와 있는데 이 표시는 최저가 바뀌었다. 그리고 파란색이니까 최저가 완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옆에 있는 입결의 의미는요. 1.0부터 시작해서 1.7까지 붙었는데 학과별로 무엇을 인문계열 학과를 전부 다 평균 냈어요. 그죠? 경영도 들어가고요. 경영 더하기, 미디어 더하기, 불문과 더하기, 영문과 더하기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 냈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라인, 내가 내 내신이 대략적인 라인이 어딘지 보는 방법이에요. 연대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죠? 연대가 높은 이유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면접이 있어서 똑같이 1.5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학생도 있어요. 면접을 못 본 학생은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입결 고대권 한번 잘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분명히 1.7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불어불문과는 고대 학교장 추천의 70%컷이 2.03이고요. 그리고 식품자원경제는 1.77, 그 다음에 인기학과죠. 정치와 외교학과는 1.53입니다. 분명히 같은 계열 평균 냈을 때는 1.7 정도였는데 그럼 나 인문계열이고 고대 쓸 건데 70%까지 1.7이니까 정치 외교 써야지 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 학과별로 편차가 크니까 뭐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이라도 학과마다 70%는 다르다는 부분이고요. 자, 가운데 갖고 올까요? 가운데 있었던 그 친구 1.77이었던 식품자원 경제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합격한 학생, 그 다음에 X가 불합격한 학생이에요. 누가 얼마큼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포로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1.77에 대한 컷은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가 70% 컷이라겠죠. 그 얘기는 뒤에 몇 등이 더 있어? 30%나 더 있어요. 30등이 더 있습니다. 1.77이니까 무조건 뒤에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1점대 후반도 붙었고요. 2점대 초반도 붙었어요. 그죠? 근데 2점대 초반 붙었으면은 이상해요. 앞에 있는 왜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최저 미충족인 거죠. 최저 미충족이 내가 이렇게 많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교과의 70%컷이 제시됐다고 하더라도요, 이 70%컷보다 뒤에 있는 30%가 어디까지 뒤로 밀릴지도 모르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부분인 거죠.
모델 학교 한번 예상 한번 해볼게요. 그죠? 좀 뒷페이지 있습니다. 예상 한번 해보면은 올해 어떻게 될까? 앞에 나왔던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1번 모집 정원이 변화했어요. 정원이 감소했대네. 상승 요인 오케이. 게다가 작년에는 모델을 학교장 추천과 학업평을 둘 다 복수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올해는 하나밖에 못 써? 그러면은 1.7 애들은 어디 쓸까? 종합 쓸까? 아니면 교과 쓸까? 1.9 애들은? 2.1 애들은? 고려해봐야 되는 변수가 되겠죠.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부분이고요. 수능 의시가 변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낮췄어요. 낮췄다고 하더라도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맞추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요인이에요. 수능 계열 기준 변화, 인문계는 완화됐기 때문에 상승 요인입니다. 그리고 계열별 의식부터 자연계의 의식 종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는 상승 요인이고요. 이런 요인을 고려한다면은 실제로 70% 컷이 나와 있지만 자연계열 합격선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인문계열은 유사할 기도할 겁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유사할 확률이 크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뭐냐면은 인문계열 정시가 힘들잖아. 소위 얘기는 나 내식 더 높지만 그래도 쓸래. 라는 학생들. 이 모임에는 심리적 요인으로 또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즉 환경적 요인으로는 어떻게 자연계열로 올라가고 인문계열 유사할 것 같다. 하지만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소위 얘기하는 쫄리면은 그러면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학교들의 부분이고요. 전부 다 계열별 내신 컷이 1점대 1.78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양대 교과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컷이 제일 높죠. 컷이 높은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70% 컷은요,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이 1.7에서 1.8 정도까지, 그 다음에 학과별로는 2점대 초반까지 내려오기도 한다는 것, 확인하셨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정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1점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외대 와 있는데 외대 왜 낮아요? 낮은 게 아니에요. 외대는 반영 방식이 특이합니다. 작년 반영 방식이 뭐였냐면요,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와 등급 중에서 더 좋은 것을 갖고 왔어요. 지금 내가 등급은 3등급인데 성적은 95점이야 원점수는. 그럼 1등급은 대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등급으로 봤을 때는 낮게 보이지만 반영 방식이 다른 거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여기서부터 반영 방식이 다른 학교들이 쭉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하기 힘들죠? 그렇죠? 보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학교들이 그 밑에 또 있어요. 바로 동국대입니다. 왜 동국대가 낮아요? 그런 부분. 동국대는 심지어 반영 과목이 10과목밖에 안 돼요. 게다가 1등급은 10점을 주고요. 2등급은 9.99점을 주고요. 3등급은 9.97점을 줍니다.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은 30과목 중에서 10과목만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점이 나와요. 700점, 7대 3이면 700점 만점이 나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내신 컷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동국대용으로 했을 때 얼마큼 나오는지예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내신과 그 다음에 10과목만의 내신 봤을 때 10과목만의 내신 보면 1.5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가 안 돼도 1등과 2등과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서류에서 역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동대는 낮으니까 동대를 쓰자 라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교별로 내신의 반영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대입니다. 그렇죠? 여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1.78 정도가 나와 있고요. 2.12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끝선은 좀 더 밀리는 편이에요.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예요. 저희 학교 남녀공학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가기 싫어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군대. 그죠? 여자애들은 여대예요. 그죠? 여대는 수시에서는 그렇게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닌데 정시 가면 제발 여기로 붙여주세요 학교입니다. 그죠? 그 여자애들도 남녀 함께 있고 싶대요. 남자애들도 함께 있고 싶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여대 같은 경우는 기수는 좀 더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대 같은 경우는 추천료를 페이지에서 많이 쓰세요. 경쟁을 좀 더 올려드릴게요. 라고 한 거죠. 그 다음 종합전형입니다. 바로 느낀 건 뭐냐면 종합전형은 맞아요.
옛날 아까 1.7선이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3점대까지. 자유형계열이긴 한데 3점대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나 3.6인데 그러면은 고대 계열은 합격이네요? 합격일까요? 그죠? 아닐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학과별로 컷이 다르다. 게다가 면접도 들어가 있고요. 이 서류가 들어가 있어요. 서류와 면접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도 2점대 중반까지 쭉 내려와 있습니다. 계열별 평균 내리면. 그죠? 하지만 학과별로 편차는 더 커지고요. 더 커지고 특히 수능 체제가 이렇게 걸려있는 이런 학교들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인문계열들은 수능에서 잘 받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저도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가 알고 최저 그럼 낮춰줄게. 낮춰준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통과량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여전히 네 과목을 등급한 8을 맞추는 거는 쉽지는 않은 친구들이죠. 자, 요계열입니다. 같이 보시면은 점점 선이 뒤로 밀리고 있어요. 심지어 3점에서 4점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3.5 이내면 지원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지원 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변수들 중에서 정말 내가 거울만 보고 화장실에서 거울 봤을 때 잘생긴 게 아니라 누구랑 다른 친구들과, 다른 연예인 친구들과, 아이돌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잘생긴 사람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학과형입니다. 컷이 보면 다 달라요. 그죠? 프랑스어 문학은 3.732 70% 컷이고요. 글로벌 리더는 3.31,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는 2.83입니다. 역시 맞죠? 학생 선호도에 따라서 높은 학교도 있고 낮은 학교도 있습니다. 종합전형 편차가 더 커졌어요. 교과전형 그나마 아까 좀 몰려 있었죠? 근데 종합전형은 3점대까지 쭉 내려오기도 한다. 심지어 70%까지 3점대니까 실제로 4점대 학생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프랑스어 문학에 이제 지원 학생을 보면은요, 정말로 내신 좋은 학생도 지원했고요, 내신 정말 나빴어. 심지어 4점대 가까운 학생도 합격을 했어요. 얘가 나일까? 라는 부분은 이 부분을 보면 되죠. 학교 알림위에 대학교가 공개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교과전형에서는 일반고의 비율이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자율고도 8.2%인데 이 자율고도 자율어 공립고가 많습니다. 자사고는 거의 없어요. 교과전형에. 그러다 보니 95% 이상은 일반고와 그다음 자공고가 많다는 얘기고요. 종합 봤더니 일반고가 50이 안 됩니다. 심지어 문이과 전부 다 평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외고 국제고와 자율고의 비율이 엄청 50%까지 가깝죠. 그래서 얘기는 이별 보고 그래 3.5, 3.6이 3.7이야 나는 뭐 일반고긴 하지만 3.7 이 정도면 지원해서 충분히 합격 가능 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요, 내신 전형보다는 내신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수가 더 크기 때문에 내신 갖고 지원하거나 아니면 내신 갖고 합격할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게다가 이 입결 자체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내신이 섞여 있어요. 특히 상위권 대학은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신이 일반고 내신일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은 또 큰 오산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입결 반응 전형 방법입니다. 그죠? 자, 정리해드리면요, 교과전형은 실제 지원을 위한,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디 안에 들고 컷 안에 들고 수능 최저만 만족하면은 합격이 가능해요. 물론 서류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20%, 그죠? 경희대 30%, 그죠? 건대 30%, 동대 30% 이런. 하지만 최대한 안정한 전형이 됐고요. 대신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있어요. 뭐냐면은 대학에서 1.7, 1.8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교과 대학별 환산점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계산을 해서요, 대학마다 1000점 만점, 800점 만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요. 근데 내가 이 대학을 해봤을 때는 좀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 대학을 해본 경우는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들은 과목이나 아니면은 대학의 내신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유리한 대학이 있고요, 유리하지 않은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교 가셔서 내 성적들을 전부 다 보고 대학별 환산점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교과별 환산점에 대한 라인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상담하실 때 마찬가지로 가서 그러면 교과 쓸 건데 환산점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계산해 주실 거예요. 그 부분까지 해야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종합전형은 지원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범위값이에요. 이 범위 안에 들면 지원은 가능해. 하지만 여기에 다양한 친구들이 섞여 있어 라는 부분인 거죠. 그 친구들이 그저 일반 고이수도 자사 고이수도 아니면은 과고 영재고나 외고 국제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값으로만 사용하지 종합전형 그래 70% 컷 2.8인데 나는 2.6 완전 가능? 판단하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술전형입니다. 내신 경쟁력이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논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네 맞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업을 맞는지와 연관도가 있어요. 즉 상위권 대학을 붙는 자연계 논술 학생들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럼 거의 다 수학에서의 100분위가 89 이상이에요. 즉 2등급 이상입니다. 나 미적이 5등급 나오는데 상위권 논술 가져갈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카드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기 실전 전형은 내신의 영향력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요. 대신에 실기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입결을 볼 때는 결국에는 이 입결은 맞습니다. 교과 전형은 정말 내가 안정 지원으로서 쓸 수 있는 초안정을 쓸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합격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종합전형은 내가 뭐 할 거니까 상향 지원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요 대학 요거미까지 한번 써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들은 내신의 입결이라는 것들이 썩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밑에서 분석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그렇다면 범위별로 내신 범위별로 학생들은 어디를 많이 지원했고 어디를 많이 합격했을까요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상담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 정도의 선이더라. 가장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대략적 라인을 잡아드릴 수 있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여드리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일단 1.7 가장 최상위 구간입니다. 1.0에서 1.75 구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보는 건 간단해요. 유형은 뭐냐면은요, 이 학생들이 6개의 수시 원서를 쓰면은 교과와 종합을 몇 대 몇의 비율로 만들어낸다고요. 옆에 보이는 괄호 안에 순위는 가장 많은 퍼센트입니다. 즉 1.0에서 1.25 학생들의 인문계열은 교과를 4개 쓰고 종합을 2개 쓴 경우가 제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갖고 있는 내신이 높으니까 최대한 교과 4개까지 안정을 많이 쓸래요. 게다가 정시까지 가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연계열은 뭐예요? 1위가 어디입니까? 교과 3, 종합 3이고요. 그리고 교과 1, 종합 5가 2위입니다. 심지어. 더 성향 지원을 많이 하죠. 그 이유는 의학계열 지원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 정시 가서도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디 있는 교과를 최소한 3개장 이상 쓴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어디까지는 오히려 최상위권까지는 종합의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심지어 1.5면 괜찮은 거 아니야인데 1.5, 1.3이 넘어가면 사실은 의대 교과를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대가 애들이 전부 다 종합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종합이 1등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1.5가 넘어가게 되면 어때요? 의대는 힘들 것 같으니까 일반계 써야지라고 하면서 교과가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6개 중에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요 라인 학생들, 특히 1.0에서 1.25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보는 거는 인문계열이 어디를 지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디를 많이 합격했더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그죠? 말하는 대로입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죠? 다 붙어요. 극강이니까. 그죠? 서울대 지균을 생각하면 서울대 지균이 붙고요. 그죠? 학교대 추천을 생각하면 학교 추천이 붙습니다. 부러운 친구들이죠. 그죠? 그런데 자연계는 달라요. 그죠? 가톨릭대 추천이 올라갔고요. 역시 학교대 추천이 뭐죠? 의대기 때문이죠. 의대선이와 섞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의대선과 섞여가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생각대로 되는 건 의대는 아니다. 1.25라도 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같은 경우도 인문계 같은 경우는 조금씩 떨어져요. 서울대 지균을 쓰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대까지 안정적으로 쓴 애가 더 많이 합격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쓴 대학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지원대학과 합격대학이 거의 비슷비슷한 편이고요. 밑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역시 의대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는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1.5인데 경희대 의대 네오 썼어요, 종합을. 하지만 그만큼 붙지는 않는다. 오히려 안정을 썼던 학교장 추천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즉, 의대 종합 붙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 단계입니다. 고대 학추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요. 이 학생, 여기까지 학생들이 고대 학추 라인의 마지막 라인이었어요. 아까 보셨으면은 고대 학추가 1.7 인문계, 자연계 1.6 라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정을 잡고 들어가야지 해서 1등을 인문계, 자연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대부분 쓴 대학들이 어디에? 밑에도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순위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죠. 밑에 같은 경우도 조금 존재하기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괜찮다. 그런데 밑에 특징적인 거는 중대지류. 많이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대지류까지 안정한 데가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에는 자연계열은 종합 위주로 지원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합격률은 뭐가 높다? 교과가 더 높았다. 언제든 일정대에 있으면. 요거는 평균적인 부분이니까요. 요 선이 어느 선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3년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계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음영은 뭐냐면요. 3년 중 가장 최근 치 중에 높은 거. 그죠? 최근 3년간 중에 보니까 음영이 있는 부분이 이쪽이 제일 많죠. 그 얘기는 점점점 컷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학교마다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 2.5까지의 구간이에요. 2.5까지의 구간 봤더니, 자, 맞습니다. 2.0, 인문계도 2.0 들어가면서, 그죠? 이때까지는 교과를 3개, 2개까지 쓰다가 2.0이 넘어가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는 안 될 것 같아. 아까 봤잖아요? 1점 마지막 라인이니까. 그럼 뭘 쓰는 거예요? 네, 종합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과를 수를 줄이게 되는 거죠. 자연계는 그 성향이 더 심하고요. 자연계는 계속해서, 그죠? 2.0까지면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려는 애들, 상위권 끝선 잡으려는 애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디로써 교과를 줄이고 종합을 높이는 현상. 그리고 게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면 2.5까지 내려오면은 상위권 대학이 뭐를 많이 쓴다? 종합을 많이 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고대 학교장 추천이 맨 위에 올라갔고요. 특징적인 거는 자연계는 고대 학업우수로 올라갔어요. 학업우수는 뭐냐면은 종합전형인데 수능체제가 4, 8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자연계를 좀 더 수능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높은 것들을 쓰고요. 합격하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왜? 겹치는 게 거의 많으니까. 학생들이 지원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소위 1점대까지는. 자, 2.25 라인이에요. 사실 가장 애매한 라인입니다. 학생의 지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봤더니 정말로 좋은 대학들만 쭉 썼는데 위에와 아래에 겹치는 것을 보면은요, 겹치는 게 고대 학업우수, 즉 수능 높은 체제를 통과한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지역균형 역시 높지 않더라도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나머지 쓴 것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에 쓴 것들은 많이 합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업우수, 미래인재 지역균형에서 합격이 더 높았죠. 이 라인은 최저 맞춤에서 종합 쓰는 애들, 요 음영이 종합이거든요. 그죠? 음영이 종합입니다. 종합 쓰는 애들이 합격이 높았다. 게다가 그렇죠. 쓴 애들 중에서 2-3개가 바뀌어서 합격에 들어와 있습니다. 합격률이 지원한 것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도 2.25까지는 고대 학업우수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 가도 고대 학추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위권으로 지원한다지만 어디에? 합격생에는 그 아래로 쓴 애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건대 자기 추천을 쓴 학생들은 2.0 초반 정도는 가병적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연계열은 종합전형 위주로 지원한데 합격도 종합전형 위주로 하고 있다. 음영이 전부 다 어때요? 음영 4개 있잖아요. 아, 종합전형 위주? 종합전형 위주 합격입니다. 학생들도 종합전형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음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2.5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점점 교과에서, 상위권 교과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종합전형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혼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즉 서류의 비중이 좀 적은 데는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이 뭐에 따라서 서류의 영향이 많이 들어가는 종합전형에 따라서 알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요 라인은 결국 뭐예요? 종합전형에서 합격을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뭐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학교생활 교육부의 역량들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는 얘기죠. 자연계입니다. 고대학원 구술의 원생 최저 같은 경우는 유지하면 붙을 수 있는데 건대 자기 추천이 맨 위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쓴 것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건대가 요 전에서 4등까지 올라왔다가 이제는 맨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위주로 쓰지만 여전히 심지어 서울이 일반까지 쓰죠. 하지만 건대선, 그렇죠. 건정선에 더 합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의 계열별 평균의 입결 같은 거, 입결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생, 그죠? 우리 자녀, 나와 비교해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위쪽에 교과를 많이 쓴 학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구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욕망의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점점 더 그죠? 합격 확률이 높은 걸 안 선택하고요, 아래쪽으로 치중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래도 3.5 이상 나 종합될 수 있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합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문이과 동일하고요. 그죠? 교과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자연계열은 그래 교과 아예 안 써도 돼. 나 수시 6장을 전부 다 상향지원 종합을 쓸래. 그리고 뭐까지 볼래? 정시까지로 볼래?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슨 느낌이 왔죠? 합격률이 적은 걸 썼으니까. 그죠? 결국에는 합격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바뀌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뭘까요? 위에서 홍대, 경희대, 동국대 썼고요. 전부 다 뭘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종합. 고대는 6순을 썼는데 고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과로 정말 아랫선으로 썼던 애가 올라와 있죠. 어떻게 쓴 거예요? 이 학생 숭실대를 마지막 선으로 쓰고 교과로, 안정으로 그 다음 위쪽을 친 학생이에요. 근데 숭실대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죠? 오히려 최저를 맞춰서 들어가는 홍대와 이화여대의 종합의 합격률이 높다라는 부분인 거죠. 왜? 최저가 들어오면은 최저 통과하지 못한 애들을 그쵸? 떨쳐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연계열은 더 욕망이 많이 보입니다. 그죠? 고대 학과 구수가 항상 들어와 있어요. 즉 모든 아이들이 고대 학과 구수를 씁니다. 하지만 정말 최저를 통과하고 붙는 아이들은 아주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가고 싶은 곳은 고대인데 갈 수 있는 곳은 건대가 되는 거죠. 그죠? 학생의 생각과 그죠? 학생의 생각과 그 다음에 실제 붙는 합격률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된 겁니다. 3점 몇까지 내려옵니다. 3점 몇까지 내려오면 조금 더 심화되고요. 그런데 학교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전형 다 밀었습니다, 이제. 그죠? 인문계도 종합전형이 싸. 근데 1순위는 학명대 고교 추천입니다. 더 아래로 쓴 교과를 붙여놨어요. 왜? 안정으로 썼고, 이 안정카드를 쓰고, 위로 종합을 썼지만, 종합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역량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나뉘고 실제 안정에 지한 것만 붙은 거죠. 자연계열 똑같습니다. 아까. 그죠? 원하는 것은 고대였는데 내신이 떨어지면서 건대도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죠? 게다가 심지어 종합전형이 아니라 논술 전형대에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그죠? 찐 욕망이죠. 그죠? 이게 찐 욕망이에요. 그죠? 안 되겠다. 나는 15% 카드도 안 되겠어. 나는 그래. 4% 카드에 던져보자. 라는 얘기죠. 자, 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하얀색의 논술이 막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나왔네요. 초상형 지원. 그쵸? 인문계 같은 경우도 상위권 대학을 노리긴 하지만 실제로 붙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에요? 교과 전형을 안정적으로 붙는 것들이 많고요. 마찬가지로 뭐도요? 종합 전형도 아래쪽 학교를 쓰는 학교가 더 많이 붙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쵸? 보시면은 지원하는 애들 중에서 논술을 진짜 많이 쓴 거예요. 점점. 그리고 학업 우수도 사실은 욕망의 열차 중 하나죠. 4, 8짜리니까 최저 되면 말고 최저 되면 오케이 아니 말고 라는 식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한다. 하지만 붙는 것들은 종합 전형들이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성대 논술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워낙 쓴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 성대 논술 다 걸고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가 숫자도 똑같이 많았던 거고요. 대신에 오히려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 성대 논술을 제외한 5개는 전부 다 종합 전형을 하향 지원한 친구들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네, 종합전형에서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원에 대한 것들이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가 가능하다는 부분, 종합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교과 같은 경우는 2점대 후반 정도까지가 가능하다는 부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너무 숫자 많이 보셨죠? 그죠? 이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죠? 그 숫자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나왔던 내용들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교권은요, 그죠? 분명히 내신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왜? 대학을 결정하거나 학과를 결정할 때는 내신 나와 있는 70%까지 참고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교과를 항상 좀 봐야 돼요. 보는 방법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요,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고대 학교장 추천이랑 성대 학교장 추천 쓸 건데 어디가 더 유리해요? 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돌려봅니다. 너 고대 학교장 추천형으로 하면은 전국에서 8등이야. 근데 성대형으로 하면은 18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더 유리한 거죠? 네, 고대가 더 유리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학교 내 집단 안에서 내가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보고 내 성적에 있는 체계가 어느 대학에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되고요. 종합전형은 내신은 범위값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결정하는 건 어떤 부분이다? 내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난 역량입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느 학과를 쓸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아이들 얘기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어디가 빵꾸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가기 싫은데. 왜? 네가 가기 싫으면요, 남들도 가기가 싫고요. 남들도 가기가 싫으면요, 아무도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한 활동을 조금만 더 하면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별로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로 차이도 많이 난다는 것들. 내신만 보고 내신이니까 붙어!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부분이고요. 전형도 결과, 그 다음에 학명 변화를 보고 학교선 예측해야 돼요. 특히 교과 전형 학교선 예측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가장 아랫선을 빨간선까지 둔 거니까. 나는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이게 안정이 아니야.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올해 있는 조건들, 대학의 최저를 어떻게 바꿨는가, 모집 정원을 얼마큼 줄였는가, 나는 이 대학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안정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걱정되면은 아까 봤던 학생들처럼 교과에 뭐를요? 숫자를 늘리는 거죠. 이렇게 중에서. 대학 교과 전년도 자료 등을 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첫 강의는 뭐냐면요, 내가 여러 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무조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고요. 남이 얘기한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특정한 기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속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는 많고요.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를 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요. 자, 우리 오늘 있는 강의가 앞으로 있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정보들 받으실 거예요. 대신에 숫자, 정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꼭 올해 입시에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